자, 그러면 기호 1번 두 번째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하신 장경태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서울시당의 대변인입니다. 현재 기호 1번이고 이번에 청년 비례 후보 김빈 사건으로 문제가 있었던 청년 비례 후보로 뛰시는 분이고, 그리고 제가 경력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게 2007년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대선, 그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나왔던 민주당에, 민주당 쪽에서도 경선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유시민, 이해찬 이런 후보들 쭉 나와서 경선을 했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근데 그때 이해찬 후보 캠프에 있었어요. 특이한 경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것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왜 정동영도 아니고 유시민도 아니고 이해찬이요? 가장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길 것 같은 후보나 혹은 이긴 후보에게 많이 갔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분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은 왜 오셨지? 이런. 누구요? 손학규 후보가. 손학규 그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정동영 후보는 저분은 별로 이렇게 대통령이 되실 분이 아닌데 왜 왜요? 나오셨지? 다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차떼기 하시고 약간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민주정부 3기의 정통성은 이해찬 후보에게 있다. 유시민은 왜 안 됐어요? 그거가 인연이 닿지 않아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팔에 이건 왜 묶으신 거예요? 제 상징색이 아쿠아 블루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하고 왔습니다. 네. 귀엽네요. 근데 서울시당 대변인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왜 또 여기 청년위원장을 굳이 노리시는 거예요? 한 자리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서울시당 대변인은 서울시당 위원장의 임기와 함께 하는데요. 작년 3월에 이제 임기를 시작해서 올해 8월 이번 주 토요일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끝나는구나, 이제. 이제 네, 제 역할은 할 만큼 하고 끝나는 거라서. 대중적으로 직접 어필해 본 적이 별로 없단 말이죠? 네. 근데 왜 굳이 이 청년위원장 자리에 도전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 청년비례 그 경선과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웠어요. 사실 당에서 청년 비례란 제도를 생각하는 수준도 그렇지만 청년을 생각하는 것도 자질 문제를 거론한다든지 청년위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이렇게 망각한 채 이 비례 제도가 진행되어 왔고요. 당의 어떤 사고 방식, 문제 네. 해결 방식, 사안을 바라보는 태도 이렇게 늙었어요 지금 민주당이? 많이 젊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름만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가는 게 아니니까 엔진 오일도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위원회가 좀 더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만이 정당이 좀 더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비례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들, 사실 저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후보들과의 그 어떤 폭로전 같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다 인터뷰하면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기자분들한테 인터뷰를 사실 거절했었어요. 김빈 네. 디자이너가 이제 탈락하고 나서 막 기자들의 취재 대상이 됐는데 본인은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다른 남자 후보도 한 분 계셨고 여자 후보도 한 분 또 네. 계셨고 여러 사안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다른 후보를 제가 거론하면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단에만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다음에 이번 청년위원장 선거를 보면서, 어찌되었건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이 힘을 모아서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제도도 만들어냈고, 이 제도를 통해서 내년 대선 승리하고 집권 비전을 만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그동안 10년 정도 활동하면서 해왔던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더 준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왜 김병관은 안 되고 내가 돼야 되냐 이거예요. 아마 저는 현역이셔서 유리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현역이셔서 불리한 점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의정 활동으로 좀 바쁘신다든지 네. 오케이, 바쁜 거 빼고. 다만 둘이 짜고 나온 건 아니죠. 네, 바쁘시기도 하지만 또 당에 대한 이해나 청년 당원들의 지위와 권리 그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이해도와 좀 체감이 좀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청년위원장이 그동안에 현역 의원님들이 하셨던 적도 있고 원외위원장이 하셨던 적도 있는데 사실 그 원내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분의 직접적인 의지와 어떤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지도 철학도 중요하지만 실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려면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의원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위원장의 소위 상설위원장급이었던 거를 이제 최고위원으로 올려서 더 권한을 실어준 거죠. 최고위원이 되면 일정하게 당론을 채택하고 입법하는데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당에 있는 122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청년위원회가 혹은 청년 최고위원이 당론으로 뭐 예를 들면 청년수당의 전국 확대 실시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이나 법안을 발의하시길 꺼리는 의원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의원 본인이 청년위원장이면 그런 의사결정을 하면 자기가 발의하면 되잖아. 하지만 의원이 아닌 청년위원장이면 이제 그 의사를 들고 또 의원을 찾아가가지고 이걸 발의해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죠. 네. 정책위 의장을 시키면 되죠. 최고위원이잖아. 그러면은 원내대표한테 얘기하고 정책위 의장한테 이거 법안으로 만들라, 아니, 그러니까 관철시키라 얘기를 하면 되죠. 제 말은 뭐냐면 적어도 자기가 직접 발의할 수는 없다는 거지. 일단 어찌되건 당의 시스템을 갖추려면 개인기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거나 청년 최고위원이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법안 발의할래 이런 문제보다는 정책위원회와 정조위원회 그리고 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위원들을 잘 활용해서 청년위원회가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동학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동호 후보님도 정말 훌륭하시지만 그러나 나 다음에 예. 청년위원장보다는 좀 다른 역할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치는 왜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고향이 전남 순천 출신인데요. 2002년에 부산으로 이제 한국해양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부산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 첫 유세가 부산역 광장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후보 자원봉사자도 하고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그때 이해창 뽑으면 안 된다, 뭐 교육재정 6% 확보해야 된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정치에 관심이 갖게 됐고요. 아무래도 지역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한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집안이 좀 어려워져서 학교를 이제 자퇴하고 배를 타고 막노동하면서 다시 돈을 벌어서 이제 학교에 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돈이 없어도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걸 스스로 절실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집안이 안 좋아져서 학자금 대출 받으러 갔는데 부모님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소송 중이신데 어떻게 서명을 받아오지?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고 최소한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 끝에 정치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꼭 이걸 해야 하는 이거였어요. 꼭.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청년위원회로는 그리고 그러니까 청년위원회를 잘 만들 수 있는 청년위원장은 저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학생위원회를 만들면서 직선제로 바꾸고 전국 광역화 후보는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대학생위원회 같이 만들었지만 네, 초대 대학생위원장은 저였기 때문에 네, 제가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배를 타고 막리를 했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마 돈을 벌어보셨을 거예요. 그 일 말고도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을 텐데 네. 실제로 지금 젊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을 만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정식으로 직업을 가져서 생계를 꾸려본 적이 있는지. 대변인은 사실 작년 2015년 3월에 임기가 시작했으니까요. 이 이전에는 우리 당에서 사실 청년 당원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없는데 뭐 임금 생활자가 된다 당에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도 뭐 예를 들면 모 방송국에서 AD 생활도 하고 논술학원 강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뭐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부터 해서 학습지 교사도 해보고요. 네,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가 꼭 이걸 해야지 나여야만 이거를 잘할 수 있다. 일단 당에서 제가 공직 후보자도 해보고 선거 관리도 해보고 대변인 청년위원회 활동 여러 가지 사실 요직을 많이 겪어봤어요. 그리고 작년에 문재인 대표님하고 같이 정책 엑스포도 만들고 제가 기획도 했었고 그 후에 그 창당 60년사 집필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당의 모든 구조와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뭐 스웨덴 가서 3인당 모델이라든지 미얀마의 NLD 아웅산 수치 여사 자택에 가서 그 당원들과의 제가 인터뷰도 했었는데 그런 고민들을 함께 모아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집권을 위해서 혹은 대선 준비를 위한 어떤 청년위원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을 가장 잘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청년위원장이 저는 크게 부각되기보다는 청년 정책을 정말 잘 실현내고 잘 찝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청년위원장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건 어때요? 본인이 딱히 이 사람이라고 찍어놓은 후보 있어요? 대선 후보?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이 질문지에 보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청년 특보를 했던데 친문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답을 이렇게 썼어요. 친문은 아닌데 짝문이다. 그러니까 저 혼자 짝사랑하고 있어서 짝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문재인 후보를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 거네? 아니, 후보가 아니지만 지금은? 그분의 이제 어떤 인격이나 뭐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선거 과정에서나 예를 들면 제가 작년 4.28 재보선 때 관악을 정태호 후보님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문재인 대표님이 오셔서 격려 방문하시고 하면 사실 그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대중이 보지 못하는 그 상황이 가장 그 후보자와 정치인의 인격을 저는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보는데요. 그때 저는 좀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면 본인이 물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받으면 옆에 계신 분들 더 챙겨주고 하다못해 앉을 자리 있어도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배려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아, 저분은 정말 큰 좋은 정치인이시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안희정, 이재명 뭐 등등 앞으로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런 잠재 후보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분들께서도 대통령 후보로 만약 그 꿈을 꾸시고 출마하신다면 전 당연히 좋은 경쟁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좋은 경선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정당에 있는 청년위원회와 당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일각에서 나오는 인위적인 어떤 역동성을 굳이 가미해서 사실 선거가 역동성을 강조하다 보면 공정한 선거가 안 되거든요. 저도 전당대회 때 2010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 하면서 느낀 거지만 선거의 흥행을 위해서 자꾸만 다른 외부 요인들을 이렇게 주입하다 보면 선거가 공정하게 안 갈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차라리 그런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시더라도 좀 인위적인 방법으로 언론 플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흥미 위주로 흘러가다 보면 선거가 좀 그분의 가치와 철학, 정책적인 면이 부각되기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갈등 관계라든지 어떤 경쟁적인 발언들이 더 부각되는 점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저는 당대표 후보님들의 이 그런 약간 갈등만 부각되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준비해 오신 좋은 정책과 철학들이 있는데 너무 좀 그런 위주로 흘러가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러면 본인이 청년위원장이 되면 아마 이런 게 변할 거다.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이런 걸 느끼게 될 거다. 나를 뽑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 이게 얘기를 듣고 나면 뭐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공약으로 청년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정부가 뭐냐면요. 대선 어찌됐건 대선 승리를 위한 청년당을 건설하는 모델과 그리고 대선 집권 이후의 비전으로 청년처를 만들어서 국무총리 산하의 청년처가 만들어서 기존의 부처들이 할 수 없는 청년 문제에 대한 직접적 해결 그리고 그 실천력을 좀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실행 단계로 청년당 내에도 지금 현재는 청년위원회가 부위원장 운영위원하고 끝이거든요. 그게 아닌 청년 최고위원이 있으면 청년정책위 의장, 그리고 청년정책연구소, 그 산하의 청년권익위원회, 보좌진협의회, 청년당직자협의회 등등의 소통기구와 그들의 권익들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들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 산하에도 정책조정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어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런 권한을 줘야지만 이 청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청년정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민주의 청년위원회로 있을 게 아니라 더민주 청년당을 만들어서 더민주당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유럽의 녹색당이나 뭐 그렇죠. 유럽 진보정당들은 그런 식으로 청년당, 청소년당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준희에다가도 자꾸 이제 제안을 드렸던 게 청년당의 대표는 청년 최고위원이 하시고 청년당의 사무총장을 청년위원장이 해서 청년최고와 청년위원장을 좀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청년정책연구소장도 지금 통합돼 있거든요. 한 분이 다 하게 돼 있는데 이 당원 당규가 지나치게 저는 너무 획일화돼 있어서 이걸 좀 시스템으로 바꿔서 좀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됐죠, 잘. 여당의 후보들 중에는 이 사람이 앞으로 유력하게 뜰 것이고 그래서 이번 대선은 키워드가 이게 될 것이다. 이게 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새누리당 후보는 유승민 후보인데요. 사실 유승민 의원인데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흠결 요건이 적으면서
중도층이나 다른 국민들이 좀 매력을 느낄 만한 후보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좀 안심할 수 있는 건 다행히 저당이 이제 저당이 너무 전당대회를 잘해주셔서 아마 그분이 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역으로 친문재인 성향의 사람들이 다 장악하면 친문이 다 해먹었다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당의 역동성도 떨어지고 공격받기도 쉽고, 아니 친박 정당이라고 공격하듯이 그런 공격에 옳건 그르건 그런 공격에 노출될 거 아닙니까, 정당이, 민주당이. 그럴 때 청년위원장으로서 뭐라고 어필하고 설득하죠? 근데 어떤 특정 세력이 당을 저는 뭐 완전히 장악한다 이런 논리 자체가 좀 저는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뭐 친문 성향으로 분류된 의원님들이 사실 언론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분들이 모든 점에서 어떤 정책적인 사안을 결정할 때 어떤 뭐 예를 들면 개파라고 한다면 개파의 논리가 있어서 어떤 오더가 있다든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건 문제겠죠. 자율적인 정화작용이라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의사결정권이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정치인을, 존경한 정치인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 당이 문제가 있는가. 예를 들면 제가 입당하고 나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친노 비노라는 말은 있어도 친김 비김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노무현과 비노무현은 있는데 김대중과 비김대중은 없지? 예를 들면 이런 생각,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당원이 정치인을 좋아하는 것 자체는 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의사결정 권한이 정말 민주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는 그것 자체가 공격을 당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못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 물어줬어야 되는데, 안 물어줘서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꼭 이런 이유로 꼭 돼야 된다고 마지막 어필을 하자면. 저는 전투력 있는 청년 후보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똑똑하고 야무지다 이런 말보다는 정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게 싸웠던 청년이라고 생각하고요. 총학생장 할 때도 명박산성 이름 만들고 광우병 사태 때 열심히 선대해서 싸웠었고, 초대 대학생위원회도 사실 당에 있는 선배들과의 어떤 투쟁의 과정이었거든요. 정말 대학생위원회가 이 정도 권리와 권한과 위상을 가져야 됩니다. 상설위원회였던 대학생위원회를 전국위원회를 확대시킬 때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2009년 종편 설립 반대해서 국회 천막에서 6일간 단식하면서 정말 온몸으로 저지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운구 차량 수행을 했었고, 김대중 대통령님 장의위원으로 연결식장도 지켜왔습니다. 이번 청년비례 하면서 당에 사실 실망하고 상처받았던 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당을 지켜야 되고 또 내년에 대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위원회가 정말 단단하게 더 좋은 청년위원회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 좀 상처를 좀 덮어두고 이번에 청년위원장 나오게 됐고요. 제가 청년위원장이 되면 김병환 후보님과 이동환 후보님을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좋은 대선 후보 만들고 좋은 민주정부 3기 만드는데 정말 미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구강 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시면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도 경선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유시민, 이해찬 이런 후보들 쭉 나와서 경선을 했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근데 그때 이해찬 후보 캠프에 있었어요. 특이한 경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왜 정동영도 아니고 유시민도 아니고 이해찬이요? 가장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길 것 같은 후보나 혹은 이긴 후보에게 많이 갔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분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은 왜 오셨지? 이런. 누구요? 손학규 후보가. 손학규 그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정동영 후보는 저분. 자, 그러면 기호 1번. 두 번째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하신 장경태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서울시당의 대변인입니다. 현재 기호 1번이고 이번에 청년 비례 후보 김빈 사건으로 문제가 있었는 청년 비례 후보로 뛰신 분이고
그리고 제가 경력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게 2007년 이명박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대선, 그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나왔던 민주당에. 위원장의 임기와 함께 하는데요. 작년 3월에 이제 임기를 시작해서 올해 8월 이번 주 토요일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끝나는구나, 이제 네, 제 역할은 할 만큼 하고 끝나는 거라서. 대중적으로 직접 어필해 본 적이 별로 없단 말이죠. 네. 근데 왜 굳이 이 청년위원장 자리에 도전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 청년비례 그 경선과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웠어요. 사실 당에서 청년 비례란 제도를 생각하는 수준도 그렇지만 청년을 생각하는 것도 뭐 자질 문제를 거론한다든지 청년위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이렇게 망각한 채 이 비례 제도가 진행되어 왔고요. 당의 는 별로 이렇게 대통령이 되실 분이 아닌데 왜 왜요? 나오셨지? 다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찻대기 하시고 뭐 약간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민주정부 3기의 정통성은 이해찬 후보에게 있다. 유시민은 왜 안 됐어요? 그분과 인연이 닿지 않아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팔에 이건 왜 묶으신 거예요? 제 상징 색이 아쿠아 블루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하고 왔습니다. 네. 귀엽네요. 근데 서울시당 대변인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왜 또 여기 청년위원장을 굳이 노리시는 거예요? 한 자리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서울시당 대변인은 서울시당 위원 어떤 사고방식, 문제 네. 해결 방식, 사안을 바라보는 태도, 이렇게 늙었어요, 지금? 민주당이? 많이 젊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름만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가는 게 아니니까 엔진 오일도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위원회가 좀 더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만이 정당이 좀 더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비례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들, 사실 저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후보들과의 그 어떤 폭로전 같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다 인터뷰하면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기자분들한테 인터뷰를 사실 거절했었어요. 김빈 네.